아이들은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보여주도록 스스로와 싸워야 된다는 것. 아이 앞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점점 좋은 시냅스를 만드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메타버스에서 짝퉁 즐거움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에덴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진정한 즐거움의 삶 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누리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두뇌 과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움직이고 놀이할 때 두뇌 뉴런과 시냅스가 생성 연결되는데 그 움직이고 놀이할 때 만들어진 시냅스가 고천적 사고를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와 공부가 별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습지라도 풀고 있으면 위안이 되는 거야. 안심이 되는 거야. 근데 아이가 뭔가 놀고 있으면 왠지 불안해지는 거야. 대부분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학습지 풀고 있을 때 위안이 되고 놀고 있을 때 불안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의 관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 놀이는 공부와 별개라는 관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뭔가요? 그만 좀 놀고 공부 좀 해. 언제까지 놀기만 할 거야? 공부는 언제 해? 그렇게 놀기만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우리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살아서 놀이와 공부는 별개다라는 우리 안에 사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두뇌과학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이하고 움직일 때 만들어진 시냅스가, 두뇌가 실제로 고천적 사고나 학습을 할 때 그 시냅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이가 놀고 있으면 위안이 돼야 돼요. 어휴, 잘 놀고 있네. 두뇌를 잘 발달시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학습지를 풀고 있으면 불안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저거 괜찮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두뇌과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 1시간 동안 운동이나 놀이를 시킨 다음에 공부하고 시험을 봤을 때랑 그냥 학교 오자마자 공부시키고 시험 봤을 때랑 비교해보면 움직이고 놀이한 다음에 학습을 하면 성적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두뇌과학에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놀이하고 움직임을 많이 한 아이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그렇진 않은 아이들보다 백질의 양이 훨씬 두터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터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 두뇌가 작동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 배터리의 양이 많으면 백질, 하얗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 뇌를 해부해 봤더니요, 뇌 크기는 보통 평균인보다 작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고 머리 좋은 거 아니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런데 백질의 양은 평균인보다 훨씬 두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배터리가 많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운동을 했을 때, 운동량을 늘렸을 때 배터리의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두뇌 여러 조직 간의 연결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연결을 갖고 있으니까 학습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이와 운동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만 좀 놀고 공부 좀 해, 우리가 이런 소리를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뿐만 아니라 놀이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빌런,
악당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V, 게임,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역을 처음으로 연구한 학자는 와일더 펜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뇌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뇌를 수술하는 의사였어요. 뇌를 수술하는 의사다 보니까 살아있는 뇌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이분이 뇌를 만지면서 깨달은 사실은 뇌를 만지면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뇌를 꼼꼼하게 200여 명의 뇌를 찔러봤더니 글쎄 우리 뇌의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돼 있고 25%는 입과 혀로 연결돼 있고 15%는 양 발로 연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뇌의 70%는 손과 입과 발 쪽으로 연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단위 면적은 엉덩이가 제일 크지만 아무리 엉덩이를 움직여도 뇌에는 자극이 안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움직여야 뇌가 자극된다고요?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일 때 뇌에 연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 보세요. 항상 손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입으로 움직입니다. 놀이터 나가보세요. 그냥 뛰어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이들. 그죠? 입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발이 부지런합니다. 자,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의 70%를 연결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를 관찰해 보세요. 손으로 움직입니까? 발을 움직입니까? 입으로 움직입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스마트폰 줄 때 그거 왜 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결국은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다. 아이가 TV 앞에 앉아 있다. 무슨 뜻이에요? 손과 입과 발이 묶여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입과 발이 묶이면 두뇌는 어떻게 된다? 70%의 연결이 멈춰져 있다. 두뇌가 셧다운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을 갔는데 옆집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입에다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손을 묶어놓고 발을 묶어놓고 아이를 키우면 여러분은 그냥 저 집은 양육 방식이 좀 다르네? 여러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까요? 아니죠? 돌아와서 아마 신고 전화를 할 거예요. 아동학대한다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다 신고를 해보고 싶어요. 제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없죠. 많은 부모들이요. 틈만 나면 TV 틀어놓고 틈만 나면 게임 시키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입과 발을 묶어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두뇌는 발달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손과 입과 발이 묶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어떻게 더 학습지를 시키고 어떻게 더 학원을 보낼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애가 충분히 놀이하고 움직일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더 고민하시고 더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이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이의 두뇌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두뇌 속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지만 시냅스는 별로 없습니다. 두뇌와 두뇌를 연결하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는데 이 시냅스 공간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냅스는 선택과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과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시냅스는 없으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뱃속에서 한 일이 없으니까 시냅스 밀도가 아주 희박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냅스 양이 적다는 뜻이죠. 시냅스가 적다는 얘기는 할 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워서 멀뚱멀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눈앞에 얼쩡얼쩡합니다. 애기들이 생각하는 거.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애기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뇌에다 지금 시냅스를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3살 정도 되면 이렇게 시냅스 밀도가 아주 빽빽해집니다. 시냅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머리는 커집니다. 뇌는 커져요. 그런데 이것은 두뇌 발달이 아닌 거예요. 두뇌 발달은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일어나야 두뇌 발달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요,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는데 따라하지는 않았다고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애 앞에서 재롱을 하면서 따라봐, 까꿍까꿍 이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이가 따라하지 않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잘 따라해서 사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따라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뇌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따라하는 이유. 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뇌를 찍은 사진인데요. 위에 두 개는 좌뇌와 우뇌라서 두 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좌뇌, 우뇌인데 이 사진은 바나나를 먹을 때 뇌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을 때 뇌를 찍었더니 저 빨갛게 나타나는 저 좌뇌와 우뇌의 저 부분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 먹고 있을 때 두뇌 활동을 찍은 것이죠. 아래 사진은 좌뇌, 우뇌인데 역시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찍은 뇌야.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바나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것을 보고만 있는데 이 뇌는 자기가 마치 바나나를 먹고 있는 듯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는 이것을 거울신경이다, 미러 뉴런이다 이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 개 뉴런이라는 나무에는 우리 뇌 속에 있는 1000억 개 뉴런에는 전부 거울이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울이 달려있어서 따라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뇌에 거울이 달려있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고 바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자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 안에 시냅스를 1000족에나 연결을 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족의 시냅스를 연결하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왜요?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뜻이에요? 나는 잘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바로 부모라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싶고 좋은 경험도 시키고 싶고 많은 걸 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앞에서 부모가 좋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울 유런이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엄마가 자녀에게 매일 화를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이 두뇌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거야.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잘 보여주도록 스스로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과정은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질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살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냅스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택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아이 앞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 거울을 같은 이미지를 뇌 속에다 만들면서 점점 좋은 시냅스를 만드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그것이 아이의 시냅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저놈은 걷는 게 제 아비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3살 때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어요? 예, 아빠의 걷는 모습이 늘 보였다고요. 보인다는 건 이미 거울이 있기 때문에 두뇌 안에 같은 모양을 만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빠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엄마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물론 밥만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경험이 시냅스 모양을 만든다고 했어요. 두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두뇌도 같은 모양을 만들죠. 아이는 스마트폰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아이의 뇌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울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의 시냅스 모양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또 스마트폰 하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있을 때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지난 한 달을 돌아볼까요? 아니, 지난 열흘, 일주일만 돌아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 앞에서 엄마가 보여준 게 뭐였나, 아빠가 보여준 게 뭐였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이미 아이의 그 두뇌 안에 시냅스의 모양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세요. 안 읽으셔도 돼. 그냥 디스플레이 전시만 하세요. 10분, 하루 10분 디스플레이 하기. 눈 침침하시면 읽지 마시고 이러고 폰만 잡고 계세요.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거울이 달렸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꽂이에 가서 책을 꺼내서 펴서 보는 아이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놓은 법칙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면서 보여주라는 거죠. 아이 말투가 마음에 안 듭니까? 아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까? 아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까? 아이랑 싸우지 마시고 먼저 그것이 나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가정 안에서 절제력을 키워나갈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세 단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언택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언택트가 필요하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우리 아이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실제로 두뇌를 바꾸기 때문에 미디어와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TV예요. 우리 가정의 TV는 거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침실에 있습니까? 거실에 있는 TV를 침실로 옮기기만 해도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배를 깔고 거실에 누워서 책을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도저히 TV를 옮길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TV에다가 마스크를 씌워 놓으세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붙여 놓으세요. 언택트 미디어, 컨택트 패밀리. 미디어를 멀리하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뭐 이런 구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TV를 전체 씌워놔도 돼요.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마스크 씌워놓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온 가족이 뭔가 볼 게 있으면 영화를 보셔도 좋고 뭔가를 볼 때 벗겨놓고 같이 보고 다시 씌워놓고, 너는 일반적으로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돼. 이런 걸 가정에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손에서 분리하는 것이 언택트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마스크 벗듯이 나갈 때는 스마트폰 들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오면 마스크 벗듯이 손에서 스마트폰 분리해서 보관함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모든 스마트 기기들은 저기다 딱 보관하고 특별히 벨이 울리거나 사용 목적과 계획이 없을 때는 항상 손에서 분리시켜 놓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택트를, 스마트폰을 잘 하는 것도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1번과 2번 거실에서 옮기거나 손에서 분리하는 거는 공간의 언택트라면, 세 번째는 시간도 언택트해야 됩니다. 밤 10시, 뭐 또 어떤 가정에는 형편상 11시도 좋겠죠. 밤 10시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영상기기를 끈다. 또는 식사 시간에는 누구도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의 사용의 규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밤 10시 되면 우리 가정은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잔소리 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냥 잘 거예요, 졸려서. 그런데 12시, 1시까지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뇌에 각성이 일어나서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지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밤 12시가 됐는데도 아이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엄마는 재우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자냐 안 자냐, 미디어를 보냐 안 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싸워야 돼요. 깨우는 문제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려서부터 언택트 이 세 가지들을 잘 만들어서 실천하는 걸 실제로 행하셔야 됩니다. 10시 되면 영상기기를 다 끄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사실은 뭐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일찍 자면 아침에 깨우는 문제로 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세 가지를 잘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온택트입니다. 자, 그럼 미디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디자이어에서 니드로 바꾸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만큼 미디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훈련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심심해. 엄마, 나 심심한데 게임 좀 할게. 이게 디자이어, 욕망이에요. 자, 원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디자이어가 있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합니다. 1시간 지나면 그만하고 싶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1시간 하고 게임이 그만하고 싶어지면 게임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소리를 질러야 끝내죠. 그럼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수요일 5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한다. 이렇게 시간을 미리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시간에 니드, 필요한 만큼 게임을 하는데 6시가 돼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꺼야 돼요? 1시간이라는 시간 약속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가 끝났기 때문에 끄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반드시 모든 미디어들에 대해서는 이용 시간에 대한 약속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니드예요.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장을 꼭 만드세요. 시작 시각, 끝난 시각, 이용 내역을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양식들 하나 만드셔서 쓰세요. 여기의 핵심은 시계를 본다는 거예요. 시작 시각, 시계 보고, 끝나는 시간, 시계 보고. 시계를 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마마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패밀리링크라든가 스크린타임을 설치해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약속한 것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컨택트입니다. 컨택트는 아이들은 미디어에 빠져 있을 때 미디어가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미디어에 빠졌냐? 부모랑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서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부모를 대체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우리 아이가 빠져든다 그러면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와 아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이랑 좋은 시간을 갖느냐?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TV, 게임, 스마트폰의 즐거움보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디어를 극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바로 에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너 이 대학을 날 먹고 살 수 있다. 이 대학 가려면 이런 고등학교 나와야 된다. 이런 고등학교 가려면 이런 중학교 가야 돼. 이런 중학교 가려면 초등학교를 잘 다녀야 돼. 초등학교 이렇게 하려면 유치원부터 뭘 해야 돼. 이러면서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황폐한 땅이다. 사막이다.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마치 하나님과 아담 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에덴처럼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소리가 있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물론 TV도 즐겁고 게임도 재밌고 스마트폰도 즐거워요. 근데 이런 즐거움은 짝퉁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금방 끝나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 읽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깔깔거리고 하는 즐거움은 그 다음날 아침에 힘있게 아이들이 즐거움 가운데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메타버스에서 짝퉁 즐거움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에덴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진정한 즐거움의 삶 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